윤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평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내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똑똑합니다. 저는 예. 뭐 사실 예. 같은 정부에서 일했지만은 차 한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두 분 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이셨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정의용 예. 장관을 상대했지 뭐 차관 상대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 어쩌다 NSC에 예. 대참모를 할 때도 있고 또 정의용 장관하고 함께 오실 때도 있고 네. 또 TV 인터뷰나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서 회의하면서 간부들한테 최종건 차관한테 물어봐라. 예. 우리 아마 기조실장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물어보면 나온다. 그래서 시즌 2 할 때도 계속 최종건 교수 좀 불러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인사할 기회부터 일단 좀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정형외과의 최종건 교수입니다. 뭐 송구하게도 학기 중에는 잘 못 왔어요. 예. 목요일 날 강의가 많아서 그래서 방학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일이 있어서 예. 우리 원장님 하시는 일에 좀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고자 오늘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하나 더 말씀하셔야죠. 평화의 힘. 예. 그리고 제가 평화의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출간한 날이 지난달 6월 15일 날 출간했습니다. 예. 일부러 뭐 6월 6.15 때 내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 저야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안보실 비서관 37개월 근무했고요. 그때 뭐 좋은 일도 많았고 가슴 쓰라린 일도 많았고 그리고 외교일 차관으로 21개월 근무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원은 김대중 정부 때였고 그래서 책을 6월 15일 날 낸 것입니다. 제 책의 뭐 타이틀이 평화의 힘이지만 키워드는 뭐 용기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뭐 학교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님은 평생 그렇게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혹은 화해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도 늘 핍박과 압박 그리고 색깔론의 중요 타겟이 되어서 빨갱이, 종북 이런 걸 했는데 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물려받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해서 추진한 거죠. 네. 사실 뭐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별로 영리한 정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맨날 두들겨 맞았고 또 이 거칠은 여론, 언론을 설득해가면서 해야 하는 정책이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그걸 다 거쳐서 만나야 하는 대상이 북한인데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또 그들의 가진 핵을 좀 무장해제시켜야 되고 관여하고 포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정책은 5년 임기제에서는 상당히 예. 어려운 정책인데 그것이 한 번도 이 세 분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것은 뭐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뭐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대통령의 용기, 즉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 용기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낸 것이고요. 한 달 되었는데 좀 소개도 드리고 또 요새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용기가 과연 이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책 이야기는 원래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셔서 일단 좀 더 뒤에 더 보강하기로 하고 현안 얘기를 네.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 말씀 전에 예. 최종건 교수 음성 보세요. 이 논리 정에는 이걸 보시면은 저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서 영입해가지고 또 그 얘기. 물론 학문적 사고 기여도 좋지만 네. 이 정치 현실에 좀 남북관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테니까 좀 들어오시면 어때요? 아유 저는 그런 꿈에도 생각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니 아니 답정도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실장님하고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크라이나 네. 윤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셨고 네. 나토의 옵저버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갔고 또 그 와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네. 유럽 순방 이번 유럽 순방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당연히 정상 외교 활동은 일종의 저는 국정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다자무대 그리고 양자외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전용기도 내주고 경호도 해주고 외교관의 서포트를 받게 하고 모든 국력을 그에게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수도를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 예. 수도에서 혹은 본국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 그리고 재난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요번에 보았나라는 게 들고요. 요번에 나토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 전 두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은 여전한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무감을 완전히 자신들이 충족을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너무 적대적으로 되니 그리고 전쟁이 길어져서 피로감 같은 것도 그리고 이번에 그 반대편에는 예.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전쟁이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성전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과 세계의 자기 우호국들이 반드시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만약에 거기서 미온적으로 나오면 매우 일종의 이념 재판하듯이 나쁜 곳, 가치를 동요하지 않는 곳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명히 작년하고 좀 달라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러시아를 분명히 둔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막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소위 열이 받아서 거칠게 트위터를 해서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 현장에 있던 영국 외교장관이 받아버렸어요. 예. 아니 자기네가 무슨 아마존.com이냐 예. 니네들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물류기지냐라고 할 정도 이럴 때는 그냥 고맙다라고만 하면 되지라고 했고요. 근데 나토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물론 지지하는데 지원하고요. 그건 의무감에서 나오는 거지만 자기네 바운더리를 지켜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가입의 일정표를 제시했다간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터졌던 이유, 나토의 동방 확대가 기정사실이 되므로 러시아의 소위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소위 옵저버,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으로 들어간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일본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 보이죠. 우리나라만 거기에 들어가서 아시아 협력국 중에 우리는 생즉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자유와 가치 뭐 등등의 연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과도한 메시지를 내니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아니 저것 봐라 왜 저러지라고 하는 매우 강력하고 깊은 러시아의 우구심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우리, 호주, 뉴질랜드는 태평양 국가잖아요. 예. 왜 태평양 국가를 자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쪽으로 옵저버로 부르냐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21년 제가 10월 20일 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토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토 사무총장 밑에 있는 부총장, 사무차장하고 회담을 길게 했는데 그때 우리 정부를 초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과 아시아 협력국이 오니 좀 참석을 해달라 이거예요. 2021년이면 예, 문재인 정부 시절. 예, 우크라이나 발발 전입니다. 예.
그때 나토가 자신들의 그 기구를 어떻게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하고 싶었냐면 비전통 안보 위주로 변형을 시키고 싶었어요. 예. 그때는 나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니까요. 비전통 그리고, 안보. 안보체요. 뭐냐면 예. 일단은 그때 코로나19 예. 코로나19 시절에서 소위 신흥 안보 위협, 그러니까 사이버, 그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유럽에서 중요한 그 난민을 네. 대응하는 소위 얘기해서 소프트 이슈에 대응하는 거를 원했고, 그러려면 매우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정부요. 특히 보건하고 사이버는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 공유하고 협력하자라고 하는 순위였죠. 당연히 선거 전이었고 네. 또 그러면 뭐 알았다고 좀 접수를 해온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이게 소위 이제 소프트 이슈는 접혀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이제 소위 확장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냐 힘에 의한 현상 타파냐라는 식의 형질 변경이 된과 동시에 중국을 갑자기 도전 세력으로 갖다 놓으니 이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가서 옵저버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매우 정교한 메시지가 예.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탈중국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했고, 경제 수석이 한 얘기였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까지, 폴란드 같이 우크라이나까지 가면서 생즉사 사직생의 이순신 장군 메시지가 나왔고, 게다가 아무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재건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은, 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건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경제적 기회니까요. 근데 그것을 너무 소위 앞에다 프론트 로딩을 해서 재건은 원래 전쟁이 종전이 끝나야 돼야 하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다시 거꾸로 그러면 질렌스키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온 것은 매우 고마운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나토에서는 자기가 가입에 대한 타임 플랜을 갖길 원했는데 그거 안 됐죠. 예. 그리고 이런저런 무기는 받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도 보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좀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예. 이제 뜨뜻미지근하니까, 소위 가치와 연대를 중요한 외교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불러다가 뭐 이것저것 다 쏟아냈겠죠. 그러니 뭐 제가 볼 때는 나토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사실상 미국이 종주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 네. 여기를 상대로 해서 구성됐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 굉장한 갈등을 시작하면서 태평양 사령부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내려가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네. 미국은 나토와 같은 것을 인도 태평양 예. 이쪽에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한국, 네. 인도는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인도는 뭐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외교를 정말 잘하죠. 네. 진짜 기가 막혀요. 뭐 오코스라고 해서 우리 보수들은 왜 우리나라 오코스에 안 들어가냐라고 하면서도 인도는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쿼드요, 쿼드. 예. 확대하면서 안 돼 하면서도 상해 협력 기구라고 하는 SCO에 들어가서 이란과 협력하고요. 사우디하고도 협력하고 러시아하고도 협력하고요. 아니 그러면서 실리 외교라고 지난번에 하는 거죠. 예. 미국 방문해서 미국하고도 얼마나 경제적 이득을 가져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국력이 안 돼요. 국력은 되죠. 아니죠. 안 네. 되죠. 인도에 비해서 네.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미국의 앞제비 노릇을 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그 역할도 하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완전히 러시아를 적대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그걸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더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으로 쳐들어간 건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겁니다. 뭐 우리도 6.25 전쟁 당시 도움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후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사회에 공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때 늘 6.25를 상기하면서 충분히 국제사회에 공헌했다. 예.
앞으로도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의 첫 번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남북 간의 위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심지어 노태우 정부도 추진했던 주변국과의 협력 여기가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한중 관계 중요하고요. 한러 관계 중요하죠. 네. 문재인 정부 기간에도 소위 7개의 브릿지라고 해서 7개의 다리라고 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고 당시에 우리 원장님도 NSC에 같이 있으셨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는데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지? 물론 그때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투자해놨던 설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개발 사업 진행 중인 것은 지금은 비록 멈춰 있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즉 우리의 북방 사업은 네. 우리의 자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토의 확장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건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정부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우 추상적인 레토릭을 써서 자유와 민주주의. 예,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네. 레토릭이 너무 강하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원장님이 짚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 중국 포인트인데요. 나토가 이번에 내놨던 성명서, 그러니까 최종 회의 의결서에 중국 관련된 메시지를 원문을 보면 작년 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완전히 너희들은 도전 세력이야. 그러니 나토가 결속해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심플하지만 매우 강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자기 권역 밖에 있는 중국을 거론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 자체가 매우 셌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은 나토의 에너미, 적국이 아니다. 디리스킹인가요? 그리고 중국과 연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강압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지만 나토는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새 유행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예.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나토의 언어로,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언어로 재해석을 한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만 드러내서 나토는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어가 상당히 톤 다운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나토 회의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EU 회원국 그리고 특히 기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국과 어떻게 비즈니스 합니까? 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 국내 재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최태원 회장이 네. 중국과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게요 나토의 요번 랭귀지가 히로시마에 있었던 G7 랭귀지하고 비슷하고요, EU 랭귀지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딱 하나 뾰족하게 튀는 중견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와 가치 연대, 예. 생즉사사즉생 이렇게 돼버리니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그래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칭찬 정도, 컴플리먼트 혹은 레코그니션 정도는 들을지언정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가치로 우리의 실리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의 외교와 이익을 추상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놓고 매우 불확실성을 강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나토 회의 중에. 네. 거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 명시적으로 뭔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만약 방류하게 되면 이런 점 유의해달라. 사실상 용인을 해버렸고 그게 최근에 갤럽 조사였던가요? 거기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배경도 됐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은 배출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가장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끝까지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네. 결과가 어쨌든 간에요. 근데 지금 보도상에 나와 있던 것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이거는 다 포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실장님도 네. 미리 말씀하셨었잖아요.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네. 뭐냐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죠. 뭐 오염수계 나타나면은 즉각 중단한다.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야. 네. 그리고 국민건강권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요. 이거 뭐 우리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소위 포괄안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은 늘 군사안보, 전통안보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방역 체계, 그다음에 전염병이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군사적으로는 사람이 우리 정부 동안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보의 개념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권, 그리고 건강보건권인 거예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방비에만 들어가서 뭐 잘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보건 때문에 죽고 환경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쓰는 말이죠. 네. 그럼 옆 나라에서 뭐 오염수를 막 소위 덤핑을 하면 당연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환경권과 보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 늘 하신 말씀이죠. 담벼락에다 대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네. 니네가 버리면 이래 버리니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보와의 중요한 사안인 국민건강을 포기한 것이고요. 그 맥락이 오히려 비슷하게 나왔죠. 뭐냐면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해가 터지는 것도 이것도 재난재해이고 네. 중요한 국내적인 포괄 안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재난재해가 국내적으로 발생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 중에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들은 해외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데 이분은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실장님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예견을 하고 제발 일본 정부 대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전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방류를 보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토 이번에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북한의 소위 ICBM 발사가 타이밍이 좀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시그널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 입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하여 북한에게 소위 엄중한 경고와 함께 체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강한 억제적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럴 수 있다 봐요. 백배양보에서. 그러나 그걸 밸런싱하는 메시지가 나와야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북한과 이야기하기를 기원하고 네.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요한 공공재임으로 이 평화를 위해서 같이 애써달라라고 하는 미국이 거는, 늘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없어요. 항상 북한이 그런 소위 도발을 하는 우리는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 규탄한다 하면서. 그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점 타격한다, 보복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토 혹은 서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무감과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팔 걷어 붙이고 국내에서 수해와 재난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거길 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메시지와 이익이 뭐가 있었는지 또 중간에 그 쇼핑권 때문에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 아니 저 G7 때도 이태리가 폭우가 멜로나 총리가 들어갔죠. 멜로나 총리는 뭐 여성 총리이고 젊은 총리인데 이태리의 현대사를 보면 소위 무솔로니 이후에 가장 극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극우든 국자든 상관이 없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민이 재난재해 때문에 죽어. 그리고 교통 인프라 등등이 스톱이 됐어. 그리고 시설과 농지가 대부분 침수가 돼. 그러면 돌아와야죠. 지금 가도 할 일이 없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할 일이 없으면 오늘 왜 돌아다녀? 아니 좀 쉬어야지. 제가 오늘 질문을 샤핑한 거 좀 감상하면서 즐겨야지. 교수님한테
이번 유럽 순방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하고 강론 질문들을 쭉 준비해놨는데 강의식으로 처음부터 그냥 쫙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 아니 진짜. 아니 뭐 외람되지만 좀 저기 원장님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주정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 가끔은 내가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혹은 내가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 오늘 예정된 시간 동안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학기 전에 한 번 더 네. 모시기로 하고 평화의 힘 한 말씀만 좀 여쭈고 싶은데 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짜다. 문재인 정부 때 대화 노력은 가짜 평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게 또 화가 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 책의 첫 문장은 학교로 돌아가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다. 현장 경험이 일천한 학자 출신으로서 딴 생각을 하기엔 외교안보 현장이 너무 날카로웠다. 그래서 나는 거의 5년 동안 늘 찡그리고 다녔다. 뭐 힘들고 뭐 긴장하고 그런데 여기 우리 박지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제가 모셨거나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 놓여 있어서 그들의 심리적, 재정적,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가짜 평화라고 한다. 그리고 사법적 재단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더라. 그러면 유일하게 학자 출신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했던 일들은 정말 용기 있는 일들이었다. 용기 없으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과정인데 그 과정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종교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침이 어쨌든 이어달리기가 필요하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와서서 이어달리기가 되었고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안보가 멈춰섰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늦게나마 이어달리기를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에게 능라도 경기장에서 핵과 핵 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하노이에서 멈춰졌다. 우리가 7군 능선까지 갔지만 이것을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될 것을 왜 거꾸로 달리기 하잖아요. 않고 가짜 평화라고 하는가? 아니 평화의 반대말이 가짜 평화입니까?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지.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좀 쉽게 쓰려고 노력해서 네.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각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톤다운을 해서 쉽게 독자분들이 읽을 수 있게 노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대통령과 언어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말이 평화 프로세스와 국정 그리고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 대통령은 자신의 언어와 글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세 분의 공통점은 저희 라이터, 글 쓰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메시지의 중심을 뒀고 정책에도 상당히 정성을 들였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요새 젊은 친구들,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니까요. 그리고 지난 5년을 같이 살았던 분들과 이 기록을 좀 남겨서 우리 기억을 좀 보존하게 하는 목적이죠. 많은 분들이 읽고 네. 한반도의 평화와 네. 안보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바이든 선거 때 조셉 윤 예. 저를 방문했어요. 네. 방문해서 바이든 캠프에 있었는데 형, 바이든이 이깁니다.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지만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발하지 않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취임할 때까지 절대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좀 북한에 보내주라. 그래서 제가 조언을 내줬어요. 오케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결국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이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뒤집어 버렸는데 이건 사기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서 대화를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지금 다 안 지켜지고 있지만은 우리 나라의 운명이 좀 기구한 것 아닌가. 예, 저도 끝부분에 썼는데요. 이어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바통을 진 정부가 뜀박질 안 하면, 지금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안 움직여요.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미국을 그렇게 설득해서 미국을 북한한테 데리고 왔던 케이스. 노무현 정부는 6.15 때 합의한 것을 14라고 하는 결정적인 걸로 만들었고 그 유산을 활발히 시켰거든요. 즉 남과 북이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 남북 간에 사람이 오가고 같이 생산하고 평화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어달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아니 바통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달리기를 그 바통으로 막 회초리를 네, 교수님 오늘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으로 국빈 방문 초청해가지고 네. 그때 햇볕 정책의 설명을 맞습니다. 듣고 지금부터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운전석. 앉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내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 이건 21세기 최대의 사변이에요. 3번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북한과 접촉해서 제가 특사할 때 다녔던 싱가포르, 중국에서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한반도 운전석에 일본이 앉겠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앉고 조수석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앉는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앉아야 돼요? 차를 잘 떠나보낼 것 같아요. 아니 그 앞에 눕거나요.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하고요. 이건 너무나 이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죠. 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네. 김보현 선생님 보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도 정권의 부침에 따라 특히 대북 정책이 바뀌는 건 사실인데 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총력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다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문을 기반하여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관여를 한다예요. 원래 바이든 정부는 진짜 anything but 트럼프였는데 예. 이걸 받아내서 아예 한미 정상회담록에 박아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첫 번째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절대 안 쓰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즉 문재인 정부 시절의 용어를 아직도 쓰고 예. 있고요. 북한을 소위 규탄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대화하고 외교할 수 있다라는 상세된 메시지를 내는데 그래서 언어와 랭귀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마치 다른 나라 정부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아무튼 세월이 가야 돼. 견뎌야죠. 뭐. 이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